비언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0.2초 만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기본적인 미세표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미세표정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숨길 수 없는 표정이고, 만약 읽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상대의 거짓말을 파악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심리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세표정의 종류로는 총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셨죠? 순간적으로 공포의 표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미세표정이라고 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세표정, 단지 미세표정뿐만이 아니라 바디랭귀지를 포함해서 비언어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비언어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베이스라인을 잡는 겁니다.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비언어를 분석할 때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상대가 기준점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기준점이 뭐냐? 상대가 자주 하는 바디랭귀지나 습관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팔짱을 끼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누군가는 팔짱을 끼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때 팔짱을 끼는 바디랭귀지는 닫힌 바디랭귀지라고 합니다. 상대방과의 장벽을 만든다고 해서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로 취급받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평소에도 습관처럼 팔짱을 낀다면 과연 이것도 닫힌 바디랭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베이스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팔짱을 끼는 바디랭귀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바디랭귀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짱을 끼는 바디랭귀지를 습관처럼 하지 않으니까 갑작스레 어느 지점에서 팔짱을 낀다면 이것은 유의미한 바디랭귀지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표정에서도 일부 특정한 표정을 베이스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석을 하실 때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한 베이스라인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파악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실용적인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고 거짓말을 파악하는 방법이죠.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뭐 드셨나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수영복을 입고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친구는 어떤 색깔의 수영복을 입었을까요?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 제가 수영복을 입은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여튼 제가 이 2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었냐?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여러분들 자신을 기준으로 왼쪽 위를 향했을 겁니다. 무언가 회상할 때 나타나는 눈동자의 움직임이죠. 반면에 수영복을 입고 스포츠카를 모는 상상을 하셨을 때는 눈동자가 오른쪽 위를 향하셨을 겁니다. 무언가 만들어진 이미지를 상상할 때 나타나는 눈동자의 움직임이죠. 왼쪽은 회상, 오른쪽은 상상. 보편적으로 눈동자의 움직임은 이러한 방향을 띠는데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나 어제 돼지고기 먹었어. 그렇구나. 근데 너 군대 전역 언제 했냐? 나 3월 21일 했는데. 아, 맞다. 근데 너 어제 친구들이랑 저녁에 뭐 했어? 나 어제 농구했지. 이 대화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억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눈동자가 오른쪽 위를 향했는데, 마지막 친구들이랑 밤에 뭐 했냐는 질문에서는 눈동자가 왼쪽 위를 향했죠. 일부러 제가 앞서 설명했던 눈동자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오른쪽이 회상, 왼쪽이 상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베이스라인을 벗어났죠. 따라서 눈동자를 본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단 눈동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표정, 바디랭귀지, 목소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언어를 분석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상대방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팔짱을 끼는 것이 베이스라인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팔짱은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팔짱을 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비언어를 보고 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속단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오셀로의 오류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오류를 직접 겪은 적이 있는데 제가 거리에 나가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나도 이만따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구나. 아니면 내가 오늘 좀 괜찮나?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와 맥주를 먹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친구는 아주 현실적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옷이 붕대 같아서 쳐다본 거야. 그 옷 어디서 샀어? 오셀로의 오류는 이런 단순한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파악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비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표정이나 바디랭귀지를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석한 그 감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을 수 있어요. 제3자를 보고 나타났을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공감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감정일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의 표정이나 바디랭귀지를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비언어를 배웠는데 오히려 인간관계를 끝낼 수도 있어요. 너 왜 혐오 표정 지어? 나 혐오해? 내가 똥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셨더라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언급하지 마세요. 감정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이고 여러분이 그걸 언급하는 순간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금기예요. 단 간접적으로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화 스킬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네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한 심정을 말해줄 수 있어? 혹시 네가 느끼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돌려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게 전달하세요. 이런 화법을 구사하면 상대방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서 라포가 형성될 수 있고 더 신뢰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 1. 베이스라인을 파악하라. 2. 오셀로의 오류를 범하지 마라. 3. 감정을 파악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마라. 4. 간접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게끔 하라.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